네,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바로 저출산 고령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당장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 모시고 정부 정책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예,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정부 장처관님이 나오신 것도 이렇게 드문 일인데 아무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뭐 시장에서도 저출산 관련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거는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고 또 정부 정책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출산 우리 합계 출생률이 작년에 0.7이명,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출산 현황과 인구 감소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다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 되고 그렇죠. 최근 5년 동안에 그 300개의 예식장들이 이 장례식장으로 예. 바꿨다는 겁니다. 부산의 가장 큰 예식장이 저도 지금 가보니까 장례식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해가 0.72, 금년에 0.68, 내년에 0.65까지 떨어질 걸로 생각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ECD 전체 국가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분들은 흑사병 같은 그런 사례다. 또 한편으로는 집단 자살 증후군이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데 옛날에 제가 2005년도에는 사실은 되게 정책이 되게 셌었거든요. 근데 예. 요즘은 상당히 뭐랄까요,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에는 그 개구리처럼 예. 사회 인식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뉴욕 타임스 칼럼에 이제 흑사병까지 소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인구 감소, 인구 소멸 국가 1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낮은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 전체로 봐서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하지만은 개개인의 그 선택으로 봐서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만나보게 되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있는 것이 더 낫다. 예. 미래에 아기를 낳는 것이 더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크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사실 옛날보다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일자리가 차차 잡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자리가 좀 늦고 31세에 회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일자리 잡힌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 주거, 집값이.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예. 그리고 스드메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들어있는 메이크업인데요. 결혼 비용도 5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주거 비용도 한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고 만약에 세 번째 만약 직장이 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 많은 부분들이 1년 보통이란 1년 6개월 해주고 있는데 예. 대기업들은 공급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맞돌봄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둘이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명은 3개월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한 분은 되지만 한 분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 자체가 최대 150만 원입니다. 근데 150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월이죠. 115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만 원은 6개월 지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 되는 문제. 마지막으로 야행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 이런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계별로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인데 국가를 보니까 출산율이 팍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예. 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각하다는 건 뭐 우리가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고 또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뭐 역대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효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7년 동안 322조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8이라는 숫자가 지금 0.78, 7이 또 내년 내후년에 0.6까지 떨어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 판넬을 좀 준비를 예. 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난임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만 하더라도 난임 인구가 2.2%입니다. 지금 6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난해 22년도 같은 경우가 약 2만 3천 명이 난임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시험관악이라든지 인공수술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그 늦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는 34, 여자는 31에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초산인 연령이 30.6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임시 준비 단계에서는 가입력 검사기, 난자 정제 검사를 하고 난임 시술비는 전국 어디 가나 소득 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난자 시술비를 2번에 걸쳐 가지고 각 100만 원 지원하고 난임 휴가가 되어 있고요. 또 임시 출산 바우처에 대해서도 출산당 태아당 100만 원씩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편 미숙아리비도 해주게 돼 있고요. 뒤에 산후조리 도우미도 태아당 1명씩입니다. 예. 옛날 태아당 2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인데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이번에 가장 큰 게 부모급여입니다. 0세는 100만 원, 다달이 100만 원 주고 1세는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처음에 출산부터 양육, 교육, 주거 문제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관님께서는 최근에 뭐 청년들이나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이 20, 3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청년 세대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 요즘 여러 가지 만나고 있습니다. 패밀리 스토밍이라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 패밀리 브레인스토밍의 준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기가 없는 부부, 딩크족이라고 하죠. 예. 그분들을 만나봤더니요. 이분들 말씀은 지금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더 내가 좀 형편이 안 된다.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살고 계신데 예. 가난까지 출퇴근하는데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가지고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화가 있는데 예. 그런 문화를 보다 보니까 내가 잘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아이를 하나 가진 부부를 만났고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너무 어렵다. 육아휴직 하더라도 부부가 둘이 다 쓸 수가 없다. 또 부가휴직 한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홍콩 과기대에 계신 분이 예. 김현철 교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월급 10%만 내게 되면 그 집을 줍니다. 300만 원 내지 참 30평 내지 60평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보통 보면 홍콩에서는 800 내지 1000만 원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100만 원만 내게 되면 숙식 제공하고 다 해주다는 거. 세 번째는 일가 육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홍콩도 우리랑 똑같은 0.8대 그런 출산율이 있는데 예. 홍콩 과기대는 0.2가 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를 잘 이렇게 부부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아마 청년들의 말씀이고요. 가장 큰 하나로 말씀 요약드리면 국가에서 다 키워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싶다. 그걸 국가에서 만들어 달라. 그게 청년들의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뭐 5년 정부마다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목표로 이루겠다. 뭐 이런 의지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19시에 회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인천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1억 뭐 예, 준다는 얘기도 출산하면 있었고, 1억 뭐 준다. 충남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거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낳은 애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수아 영아 사망상 것처럼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 19일 날 의료기관 출산 통보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모두 다 출생시가 되는 식으로 하게 돼 있고 혹시라도 병원에 안 올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같은 날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현 정부뿐이 아니라 뭐 다음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바통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금년도에 1000만 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전체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돼가지고 예. 초고령화 사회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소득 보장, 또 돌봄,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사실은 일을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다달이
1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월 7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적게 드는 면이 있습니다. 또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일자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가 저희가 80만 3천 개 일자리를 재정지원 일자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4만 7천 개가 돼가지고 103만 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10명 중 1명은 늘리게 되어 있고요. 27년도에는 노인 인구의 10% 정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공익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정화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교통안내 전문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65만 4천 개를 또 사회서비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보육교실이라든지 늘봄학교에서 도와주는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15만 1천 개. 또 민간형이 있습니다. 간간히 보게 되면 카페에서 이렇게 뭐랄까 실버 카페도 하시고 또 빵공장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20만 5천 개라 가지고 금년에는 노인 10명당 1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드리겠다.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것도 뭐 아주 필요하고 또 동시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이제 학력도 높고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또 건강에 대한 니즈도 많은 이런 세대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딱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는 55년부터 63년까지입니다. 이분들이 7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그래서 사실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소득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른 것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75세쯤 넘으신 그런 분들한테 주로 하게 돼 있고요. 이 정말로 이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는 사회 서비스형 보육교사라든지 또 어린이집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디 승강기 안전 관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빵금터라든지 한편으로는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사실 일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사실은 이 일자리는 재정 지원형 일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60이 넘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과 경륜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지만 65세까지 권장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가지고 70세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뭐 정년이 없어져야겠죠. 사실 뭐 건강하고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대상 기본 소득 제공하는 이 기초연금제도 이거 올해 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초연금이거든요. 기초연금인데 이게 노인 전체 인구의 70%를 제가 드리게 돼 있는데 아마 금년 되게 되면 701만 명에 대해서 지금 소득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11만 원이 오르게 되어 있고요. 부부 합산으로는 323만 원에서 저희가 341만 원으로 18만 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가 32만 3천 원을 저희가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33만 5천 원을 들여가지고 1만 2천 원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4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노인 여러 각도로 또 이 고령화 대책도 세우고 있으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고금리하고 뭐 경기 하강, 양극화 현상,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다고요? 달라집니다. 이게 저희 정책의 가장 그 복지 정책은 약자 복지가 되겠습니다. 약자 복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분들이십니다. 아동도 때로는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하는 건데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한테 보호. 그렇습니다. 더 두텁고 촘촘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준중위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국민을 100명을 딱 세워놨을 때 50명째 되는 분들의 건데요.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근데 지난해 540만 원에서 573만 원으로 6.0%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73개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는 요 금액에 30% 곱해두면 생계비인데 금년에는 32%가 됐고요. 의료급여는 40%, 국가장학금 2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가 1인 가구가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14.4%가 올랐습니다. 9만 원 올린 것이죠. 액수로는요. 4인 가족 같은 경우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1만 3천 원이 올랐습니다. 13.16%가 올랐는데요. 사실 금년에 저희가 21만 원을 한 번에 올리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오른 것 자체가 19만 6천 원입니다. 예. 19만 6천 원을 올린 것을 사실은 한 해에 20만 3천 원 오르기 때문에 정말 두텁게 많이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159만 명을 저희가 보고하고 있었는데 169만 원 정도 10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10만 명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노인, 장애인분들,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지부 차관님 모셨으니까 이 얘기는 꼭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 발표한 5차 종합운영 계획이 나왔는데 최근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종합운영 계획을 10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요. 했는데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옛날보다도 재정 고갈 시기도 2년 땡겨졌고 2055년입니다. 기금 재정 수지도 떨어져서 좀 빨리 땡겨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했고 국회에 마침 국회 연금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금특위는 거기서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그 공론화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큰 의견 수렴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큰 연금 개혁을 했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이제 예민한 부분이 이 보험 요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 그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인데요. 저희도 그 연금 이번에 재정운영계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9%라는 것이 98년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OECD 평균적으로는 우리는 9%에서 40%지만 18.2%이면서 42.2%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침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로 되어 있는 연금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할 수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말씀 주셨던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논의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국민연금은 뭐 우리 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고 또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만 또 거기서 많은 정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